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매일 부딪히는 걸까?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닌데 예전엔 없던 짜증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걸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걸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회사에 30년을 바쳤다. 이제 집에서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이 됐을까? 내 집인데 왜 내가 편하지 않은 걸까? 두 마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이후에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지, 그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집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직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출근을 하고 동료들과 저녁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어떤 분들은 홀가분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허전했다고 하십니다. 기쁜 것 같은데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은데 슬프지도 않은 그 묘한 감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옵니다. 알람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오전 8시, 9시, 예전 같으면 이미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시각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게 좋습니다. 오랜만의 여유, 오랫동안 바라던 휴식. 그런데 그 여유가 일주일쯤 지나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이 되어도 어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그게 하루의 전부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아내의 오전은 아내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잠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 온전히 자기 페이스로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차려야 할 것 같고, 간식도 챙겨야 할 것 같고, 집이 너무 조용하면 눈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됩니다. 편하게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 앞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게으른 것 같아서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자유롭던 오전이 눈치 보이는 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집안일을 도와볼까 싶어서 부엌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하고 밀어냅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청소기를 밀면서 발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내 자리가 있었는데 집에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늘어납니다. 심심하니까 아내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점심 뭐 먹어? 아내는 지금 막 빨래를 넣는 중입니다.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퉁명스럽게 들립니다. 남편은 서운합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아내는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밥 타령이냐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넘어갑니다.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곧 나아지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2달이 되고 3달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나가서 뭐라도 하지. 나가서 뭘 해? 어디를 가? 친구들이랑 만나든가. 친구들도 다 바빠. 아직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운동이라도 하지. 하고 있잖아. 하루에 30분 걷는 게 운동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심하다가 어느 날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서로를 긁습니다. 그리고 2 사람 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였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는 분들, 말다툼이 늘었다는 분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더 외롭다는 분들, 통계를 보면 실제로 황혼이혼, 즉 50대 이후의 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상당수가 퇴직 이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같은 공간에 너무 오래 함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활 리듬의 충돌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 그 리듬이 몸에 배면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 됩니다.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스케줄에 맞는 리듬,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맞는 리듬. 2 리듬이 하루 중 잠깐씩만 만났습니다.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그 짧은 만남 안에서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2 리듬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맞닥뜨립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늦게 일어나 느긋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는 오전에 바쁘게 움직이고 오후에 잠깐 쉽니다. 남편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2 사람의 활동 시간이 어긋납니다. 아내가 쉬고 싶을 때 남편이 어디 나가자고 합니다. 남편이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아내가 이것 좀 고쳐줘요 라고 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엇갈립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리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리듬이 다른 2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마찰이 생깁니다. 리듬 충돌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30년 넘게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새벽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일어나는 8시쯤이면 이미 2시간을 혼자 보낸 뒤였습니다. 밥은요? 아내가 막 일어나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상태에서 묻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눈을 뜨자마자 밥 타령이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2시간을 기다렸으니 배가 고팠습니다. 서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 아내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슬슬 피곤해졌다고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한 여성분은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 오전 10시쯤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그분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아 누웠는데 남편이 아침을 차려놓고 밥 먹어요 라고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도 돼요. 당신 혼자 먹어요.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남편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아내를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리듬이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충돌이 매일 아침 반복됐고 2달쯤 지나자 아침마다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리듬의 차이는 이렇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의 혼란입니다. 퇴직 전까지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내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서로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 남편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집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집에서 역할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아내가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영역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끼어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 영역을 침범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도우려는 것이지만 아내에게는 참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야. 아내의 짧은 대답이 남편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 둘 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크게 들립니다. 역할 혼란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의 한 남성분은 퇴직 후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아내에게만 맡겨온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늘 가던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사왔습니다. 아내가 항상 사던 국산 콩나물 대신 중국산을 사왔습니다. 값이 더 쌌으니까요. 왜 이걸 사왔어요? 더 싸잖아. 나는 항상 국산 사거든요. 애들 먹이는 건데. 애들이 어디 있어? 다 컸지. 그래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냉나물 하나 때문에 오래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돕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61살의 한 여성분은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부엌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면 옆에 서서 봤습니다. 간을 보더니 좀 짜지 않아? 했습니다. 생선을 구우면 뒤에서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했습니다. 반찬을 담으면 그릇이 너무 크지 않아? 했습니다. 당신 밥 먹으러 가 있어요. 내가 할게요. 결국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했습니다. 그냥 관심을 보인 것뿐인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해온 공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 평가를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불편합니다. 그게 부부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역할의 경계를 어떻게 다시 그어야 하는지 두 사람 다 아직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소한 간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일상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내가 전화를 오래 한다는 것, 낮에 드라마를 본다는 것,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다는 것, 남편이 청소를 대충 한다는 것, 뭘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것,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드라마 또 봐요? 당신은 왜 그걸 거기다 놔요? 점심을 그것만 먹어요?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하루에 3번, 4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쪽에서는 감시당하는 것 같고 신경 쓰이고 피곤해집니다. 하는 쪽은 나쁜 뜻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니까 말한 것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궁금하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받는 쪽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간섭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한 여성분은 남편이 퇴직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이상하게 외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갔다 오면 남편이 항상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얼마 썼어? 왜 이렇게 늦었어? 질문 하나하나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남편은 그냥 궁금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아내가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됐고, 오면 반가워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매번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갔다 오면 검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 나가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외출을 줄이게 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말하지 그랬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나쁜 뜻으로 묻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간섭의 어려운 점입니다. 뚜렷한 나쁜 의도가 없으니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지쳐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62살의 한 남성분은 퇴직 후 아내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장 보러 다니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무릎 괜찮아? 내가 할게. 그거 들지 마. 내가 들게. 왜 서 있어? 앉아 있어. 그거 나중에 해. 쉬어. 처음 한 달은 아내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환자 아니에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프다고 했잖아. 무릎이 좀 안 좋은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게 놔둬요. 이 남성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다고 했습니다. 걱정해서 한 것인데 아내가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걱정이 배려가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작게 만들면 걱정도 상처가 됩니다.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된 어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아내가 됐다고 하고 어디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 남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밥 먹고 나면 점심 뭐 먹냐고 묻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나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가? 친구들이랑 점심. 몇 시에 와? 모르겠어요. 저녁 전에는 오겠죠. 뭐, 먹어?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먹어? 아내가 결국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당황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아내는 답답합니다. 나가기 전부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두 사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간섭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퇴직한 경우, 혹은 아내가 더 활동적이고 남편이 더 조용한 경우에는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경남에 사는 60살의 한 남성분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퇴직 후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뭔가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 나가자, 운동하자, 친구들 만나자. 남편은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나는 이게 좋아. 저러다 치매 오는 거야. 그 말이 남편에게 상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뿐인데 병이 올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내는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겠지만 남편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갈등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리듬과 필요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못됐다, 누가 더 문제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힘든지, 상대방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그 틀림의 이유를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걸 보면 우리 부부 사이가 많이 식은 건 아닐까? 이혼하는 부부들도 처음엔 이랬겠지. 서로 너무 달라진 건 아닐까?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겹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마찰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오래전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옵니다. 또 찔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간 끝에 서로 온기도 나눌 수 있고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딱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매일 같이 살면 부딪힙니다.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침범받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이전의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거리가 두 사람을 지켜줬습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 반가울 수 있었던 것도, 주말이 기다려졌던 것도 사실 그 거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 그 거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고 싶을 때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도 상대방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퇴직 후 부부 갈등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과 거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피곤해하는 것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남편이 사소하게 물어보는 것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어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틀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틀에 두 사람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탓하던 눈이 상황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잘 지내는 부부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변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다는 부부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더 편해졌다는 분들이, 그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내는 부부들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따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남편이 어디서 뭐 먹어, 몇 시에 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 다녀와요 라고 합니다. 남편이 혼자 산책을 나가면 아내가 왜 나 안 데려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다녀와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믿기 때문에 따로 있는 시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취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면 아내가 그걸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화단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면 남편이 그게 무슨 재미냐고 하지 않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취미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 취미를 인정받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부부 사이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퇴직하고 나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하나 사더니 사진 모임에 나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진이냐고. 그런데 남편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뒷산이에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그 다음부터 아내가 가끔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진을 배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사진 찍는 동안 옆에서 걷고 나물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취미가 두 사람의 공통된 시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작은 역할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각자 집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린다거나 장 볼 때 무거운 것은 남편이 든다거나 저녁 설거지는 남편이 한다거나 아내가 남편 건강을 챙겨서 약을 챙겨준다거나 남편 친구들 생일을 기억해서 알려준다거나 이런 작은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이 없어진 자리에 집 안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느낌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때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고마움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시킵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 맛있네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다음 날도 커피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 커피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중 각자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각자의 시간. 이렇게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산책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혼자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만나면 조금 전보다 반갑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 같지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두 번째는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간섭은 상대방이 하는 것에 내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어디 가는지 묻는 것은 관심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나가냐고 묻는 것은 간섭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권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왜 그걸 먹냐? 왜 그걸 하냐?를 반복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한 가지 기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나서 자유로워지는 말이면 관심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나서 위축되는 말이면 간섭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어느 쪽인지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 그 짧은 생각이 많은 것을 바꿔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너무 많아도 지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의미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하는 시간, 같이 저녁을 먹는 것, 같이 산책을 나가는 것,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장을 보는 것.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면 됩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 공통의 기억이 됩니다. 공통의 기억이 많은 부부는 나이 들어서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 같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오래전 조선 시대를 살았던 정약용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관직도 사라지고 가족도 곁에 없고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삶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유배지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삶이 바뀔 때는 한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처럼 바뀐 상황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뀐 구조 안에서 새로운 하루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이 퇴직 이후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부도 함께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마무리. 퇴직 후 부부 관계는 이기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시기입니다.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딪히고 어색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거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들이 가시에 찔리면서도 결국 딱 맞는 거리를 찾아내듯 부부도 그 과정을 거칩니다. 찔리는 게 아프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새로운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 그것들이 지금 이 시기를 건너가게 해줄 것입니다. 퇴직 이후의 부부 관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처음 연애하던 때처럼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이제는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잘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퇴직 전인데 미리 생각해두게 됐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 후 당신의 부부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더 어색해졌나요?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앞으로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